자, 이런 교재는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농지법 진도를 준비하시고요. 또 오랜만에 이제 문제풀이 가기 전까지 농지법을 강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몇 문제가 출제되죠? 네, 농지법 두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린 말씀이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실력으로 확실하게 잡는 방법으로 준비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운 좋으면 두 문제를 잡으면 좋고요. 한 문제를 완벽하게 잡는 방법, 나머지 한 문제는 운 좋으면 맞추는 거죠. 자, 농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 정의.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주면 그 애는 두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용어 정의에서 잘 나와요.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지 소유입니다. 농지 소유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지는 농업인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가지고 비농업인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농지 소유 파트에서 여기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거나 소유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오면 그 애는 두 문제 모두를 실력으로 잡을 수 있는 해가 돼요. 여기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도 또 한 파트를 구성하고 있죠. 농지의 효율적 이용 파트에서는 대리경작 제도를 콕 집어서 공부합니다. 대리경작 제도 하고요. 대리경작 제하고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차 부분을 콕 집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서 대리경작지도나 농지 임대차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그 애도 두 문제를 맞추는 해가 돼요. 그래서 농지법은 한 문제는 확실하게 두 문제를 모두 맞출 확률은 60-70% 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 또 한 파트가 있어요. 농지보전 파트가 있습니다. 농지보전. 이 농지보전 파트는 솔직히 깊게 넓게 출제하면 저희들도 법전 봐야 돼요. 법전을 봐야 된다고. 그럼 그렇게 깊게 넓게 작정하고 출제하면 정답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농지 보전 파트는 그냥 운명이다. 최소한 농업진흥지역 정도. 그리고 농지 보전 부담금 정도. 이런 테마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출제 문제가 두 문제고 공부했다고 다 맞는 거 아닌데 너무 농지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어요. 수업 간단히 듣고 문제풀이 잘 하면은 그냥 우리의 목표는 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건 너무 범위를 넓혀서 열심히 해도 그렇게 시간 대비, 노력 대비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능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445페이지 농지하고 농지가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2번에 봅니다. 2번에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표하죠. 농지법상 농지라 하면 미출 것이십시오. 전답과수는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게 농지예요. 그러면은 O와 X로 답을 합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이면 농지법상 농지다. O 묻겠습니까? O.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어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법상 농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쉬워요. 내려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몇 개 정리되어 있죠? 세 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밑줄을 잘 끄면 암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읽으면 줄 것이십시오. 자, 동그라미 1번에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를 밑줄 끄고 계시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 기간이 3년 미만 줄 거예요.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죠. 근데 기간은 무슨 기간이죠? 경작 기간.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데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데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재배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분의 밑줄 긋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조정 후가를 거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예요.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세 가지죠.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닌데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이용하고 있거나 그리고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암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농업인은 별표 2개 하시고 용어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죠.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별표 2개 하시고요. 그 농업인 요건이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을 틀리면은 진짜 그건 안 돼.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는 요건 첫 번째. 자, 1천 정도 이상을 민주고요. 1천 정도 이상의 농지를 비출 거고 밑에 적어요. 경장 면적. 경장 면적이잖아요. 경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저 뒤에 줄 거죠. 1년 중 며칠? 90 이상 농업 종사. 1년 중 90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중 90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330 정도 이상의 고정식 온실. 농업용 비닐하우스 재배자를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재배자가 면적이 330 이상, 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자는 농업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려봐요. 밑을 쭉 가십시오. 대가축, 이두. 대가축은 뭐죠? 소, 말 등이에요. 중가축, 돼지, 염소 등. 중가축은 12. 소가축, 토끼 이런 거는 100두 이상. 가금류는 닭이나 오리죠. 1000수 이상. 꿀벌은 10군 이상. 그러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농업 경영.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되죠? 120만 원 이상. 120만 원 이상. 죽고 나야 되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축산업은 며칠? 120일 이상. 농업은 90일. 요 나야 됩니다. 자, 농지법상 농업이 된 요건이었습니다. 책정을 넘겨주시고요. 여보세요? 금방 1년 중에 며칠? 90일. 90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이 될 수 있잖아요. 경작 면적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간다고 이렇게. 꿀벌은 아까 몇 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꿀벌은 10군 이상, 10군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를 말합니까?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까? 이런 것 중 한 개 요건에 해당하면 돼요. 한 개 요건에 해당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봐요. 농업 경영체,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있어.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가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돼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은 이제 농지법상 농업인이 법상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꿀벌이 10군 이상,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년 중 90 이상 이렇게 이 요건을 갖추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실제로 해야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거 법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추더라도 농업 경영체 등록을 안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요건을 갖춰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기 이름으로 농지원부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실무에 나가면은. 꿀벌이 10군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0군 이상인데 등록하라니까. 이걸 해야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농지법상 농업인 요건 갖추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제가 4, 5년 전에 주소를 경남 산청으로 옮기고 이제 농업을 했죠. 1년에 공휴일하고 여름 휴가 때를 활용하면 1년에 90 이상 농사를 질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그럼 이 경영체 등록을 하러 가면은 요즘에는 진짜 거짓말 못해요. 경영체 등록을 하면은 농지 소재지를 물어보죠. 네. 등기부 가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등록을 다 하죠. 소재지를 확인하고 현재 경작원은 작물로 물어봐요. 거짓말하면 나가봐요. 진짜. 요즘은 진짜 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1년 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장님에게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래서 이분을 농사지러 오시는 걸 본 적이 있냐고. 저는 그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장님이 보이면 무조건 뛰어가서 인사를 했어요. 저 농사지러 왔다고 지금. 저기 있으면 막 뛰어가서 인사해요. 저 농사 짓는다고. 자주 뵙잖아요. 그 친구 서울 있는데 주소 옮겨놓고 있으면 주말마다 공휴일마다 내려와서 농사 짓고 있다고,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 첨가대 바깥 선명 탁 들고 갔어. 한 통 들고 가서 탁 해놨잖아요, 여기. 무조건 전화 오면은 농사 열심히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라고 해놓고 가끔 인사하고 저 멀리서 이장님 불러가 인사하고 저 왔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들깨 심고 다 했다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이죠? 이걸 120만 이상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조합원이에요, 저는. 조합원이니까, 그 판매도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영수증을 꼭 가지고, 비료하고 농약도 거기서 사서, 근데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비료, 농약, 구매 영수증도 있고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경제 등록, 요즘에는 가짜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 등록이 까다로워요.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야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지등록 시 면제, 의료보험료, 저는 뭐 대상자는 연봉이 높아서 안 돼요. 농업인 의료보험료도 지원되고 뭐 이런 거 많아요. 혜택이. 누릴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절대 농지를 못 낄 수도 농업인 주택을 위해서 농지를 진흥할 때는 신고만 하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셔서 마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농업인 요건을 갖추려고 특권 계층이 되려고 한 몇 년을 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저 농지법상 농업인이에요. 이 요건을 갖추어서 농업 경영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꿀벌은 제가 올해 토종꿀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유튜브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4군 정도 이렇게 4통 시작했는데 지금 13통. 인공분봉원에서 잘해요. 인공분봉도 하고. 토종벌 박사가 된 것 같다. 전국에 유튜브, 토종벌 양봉 관련 유튜브는 한 3개월 동안에 늘 공부한 것 같다. 이론적으로 거의 책 한 권 써도 될 것 같아. 토종벌 13통. 내년에 한 30통, 40통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재밌어. 그래서 저는 강의하고 있지. 집에 있는 토종벌은 꿀 따서 지금 돈 벌고 있지. 저도 벌고, 벌도 돈 벌고, 뭐 주식도 돈 벌고,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446페이지 오세요.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입니다. 농지 소유. 농지 소유. 경자 유전이 뭐죠? 경자가 할 자가 농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경자가 할 자 줄 것이십시오.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줄 거 봐요.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줄 것이고 밑에 제거에 누구죠? 농업인, 농업법인이에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인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뭐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외 뒤에다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에요. 다음 중 한 개에 들어가면 비농업인에게 농지 소유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 빨리 동그라미합니다. 국가, 지자체, 학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교는 뭐 농업학교 등 실성 농지나 연구 농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농업인이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하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주말 체험용농 동그라미.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8년 이상 동그라미.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을 하면은 이농 동그라미.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 그래서 꼭 외워야 될 거. 네, 주말, 상속,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하는 경우에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이 됩니다. 단,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무한정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 상한이 제한됩니다. 오른쪽으로 보세요. 447편 제1위에 상한 면적 나와 있습니까? 농지 소유 상한 제한이죠.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소유 상한 제한이에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농지 소유 상한이 제한됩니다. 네. 이거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아니고 중요해요. 상한 면적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1, 2, 3번을 완벽하게 암기하세요. 완벽 암기. 이 시험에 나와요.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 완벽하게 암기할 것. 이런 거 용서가 안 돼. 외워야 돼. 첫 번째, 상속 동그라미 하십시오. 상속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가능하죠. 얼마까지? 정확하게 외워요. 1만 제곱미터까지 정확하게 외워요. 1만 제곱미터 미만하면 안 돼. 1만 제곱미터까지, 만 제곱미터까지 상속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돼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을 하면은 이농 당시의 농지도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죠?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정확하게 외우라니까. 까지.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와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합니다. 만 제곱미터까지. 그 다음에 주말이죠.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소유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 까지가 아니고 미만, 1,000제곱 미만으로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이 됩니다. 단, 이때 면적 계산은 세대원 각자입니까? 세대원 전부입니까? 출권 5초.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이 1,000제곱 미만으로 소유 상한을 제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잠깐만요. 여기 봐주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이때 자격은 무슨 자격이죠? 농업인 자격이에요. 농업인 자격.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강의실에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제가 대표적인 거죠. 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제 돈은 많아도 이제 농지취득자격증을 못 받으시니까 농지를 못 사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은 누가 발급하는지,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누구는 발급을 면제받는지 등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밑줄 긋죠. 시구업 면장으로부터 줄 거예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니까 시구업 면장이 뭐죠? 밑에다가 발급기관이 되는 거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어디죠? 시장, 구청장, 업, 면장. 군수는 발급기관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요.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서 발급 절차입니다. 발급 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인데 이걸 핵심을 알아야 이제 이런 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 발급 신청할 때는 원칙이 동그라미 2번이 원칙이라고, 동그라미 3번이 예외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계획서를 지출해야 돼, 지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고. 단, 예외적으로 일정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언제? 여기 나와 있던데, 주말
체험.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학교 등이 실습 농지를 살 경우에도 네,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너무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교가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 발급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 제출을 아니할 뿐인 거야. 이 경영계획서 제출을 안 하는 것을 자꾸 발급 면제라고 시험을 내요. 쏘가버리는 거죠. 비농업인이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믿겠습니까? X. 받아야 돼. 단 발급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 제출 없이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농업대학이나 농업고등학교나 초중등학교가 실습 농지를 살 때는 학교가 실습 농지를 살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없이도 농지 취득 발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면제는 아니에요. 이거 발급 면제로 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3번 해봐요. 다만 학교 동그라미, 주말 체험 영농 동그라미, 그리고 농지 전후가나 농지 전후 신고하고 농지를 사거나 1,500제도 미만의 개발 농지를 사거나 영농 여건 분리 농지를 사거나 공공토지, 비축토지인 경우에는 경영계획서 제출 않고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 발급 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4번이 발급 절차입니다. 발급 절차. 자,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발급을 신청하면은 그 신청으로부터 4일 내에 발급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4일 이내 밑에 적어요. 원칙. 단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며칠이죠? 2일 내에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은 4일,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겨요.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발급 면제입니다. 발급 면제. 예외 뒤에다가 발급 면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 들어가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발급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의 합병 동그라미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동그라미 1번 읽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내려옵니다. 5번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 동그라미 1번 외워야 됩니다. 자, 시구업면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몇 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죠? 10년간 의무적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처분을 발표해 두시고 고개를 드십니다. 고개 드시죠? 고개 드시고 옆에 필기를 간단히 하셔도 괜찮아요. 필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농지법에서는 일정 사유에서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 필기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농지 처분 사유가 있어요.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있었고요.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농지는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해당 농지는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네. 근데 1년 내에 농지 처분을 하지 않는 자는 앞으로 6월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명령을 합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합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합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하죠.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한국농어청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어디에 한다고요? 한국농어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수할 때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예요.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매수함이 원칙인데, 인건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구 실거래가가 인건지역의 실제 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도 있죠. 낮을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한국농어공사에 농지 매수 청구도 없고 6개월 내에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은,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처분 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농지법상 무엇을 부과하게 됩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재 오시면은 방금 체크해드린 것을 여러분 교재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농지처분입니다. 3번, 448페이지 3번. 자, 농지법상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줄 것죠? 1년 안에 해당 농지를 의무주를 처분해야 됩니다. 농지법상 농지처분 사유가 발생하면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내에 처분합니까? 1년 내에 의무주를 처분합니다. 그때 농지처분 사유가 몇 개 들어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몇 개 있죠? 8번. 자, 동그라미 1번은 상징적으로 읽어두셔야 됩니다. 자, 소유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구청에서 인정하면 처분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농지를 사놓고 경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짓지 않고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줄것죠.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 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은 그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의무처분 대상이 됩니다. 설립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의무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농지를 지당한 자가 그날부터 몇 년이죠?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정도가 살짝 받아요. 그 다음에 6번에 봅니다.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을 때 그 소유 상한 초과 부분은 의무처분 대상이 돼요. 아까 여보세요. 여러분 상속 농지는 비농업인이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죠?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잖아. 근데 부모님이 농지가 많아가지고 1만 5천 제곱미터를 상속받은 거야. 그러면은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이 5천 제곱미터죠. 그 5천 제곱미터는 처분 대상이 되면 강제 처분해야 돼요.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 농지는 그 초과한 부분만 의무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9페이지 오른쪽 밑에 봅니다. 2번 처분 명령과 매수 청구 읽어볼게요. 농지 의무 처분 기간 내에 의무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주거죠. 6개월 내에 지방군수장이 농지 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내려와요. 매수 청구.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매수가 있죠.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때 한국농어촌공사 매수하는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인데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 실거래 가격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칙은 공시지가.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으면 실거래가 기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별표시죠.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 이행기간 동안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줄 것죠.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 좀 보실까요? 저희 집에 동네 형이, 저희 동네에 이제 형이 이 강이잖아요. 강가에 이제 민박 펜션을 하시더라고요. 펜션을 하시는데 아니 그 펜션 손님들이 오시면은 주말에 오시면은 뭐 자기들끼리 이제 동료끼리 족구도 하고 싶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장을 이렇게 농지에다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족구장을 만들어서 족구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족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또 이걸 고발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죠. 그럼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원상복구 명령합니다. 족구시설 철거하고 다시 농사를 짓도록 해요. 근데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은 처분 대상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농지를 농업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불법으로 이용하면은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면은 처분 대상이 돼요. 이거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내에 처분해야 됩니까? 1년. 그죠? 1년 내에 의무 처분해야 되는 거야.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 나옵니다.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고 버티면은 매년 한 번씩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릅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입니다. 농지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동그라미 하죠. 매년 1회. 동그라미 4번에 매년 1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죠? 건축법은 어떻게 되죠? 불러주세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 2회 이내. 그렇죠. 1년 2회 이내.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1년 2회 이내. 그러니까 한 번 부과할 수도 있고 최대 2번 부과할 수도 있는 거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건축법은 1년 2회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5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7번 꼭 읽어야 돼요.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농지처분명령을 이행을 한 거예요. 이행하면은 죽겠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처리합니까? 징수합니까? 징수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처리합니까? 징수합니까? 징수. 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사 짓지 않고 족구장으로 이용했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잖아. 처분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근데 빨리 뭐 했죠? 족구장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이행강제금이나 처분명령을 때릴까요? 유예해 줄까요?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동그라미 1번, 4번에 시장 군수장은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중 한 개 등하면은, 즉 족구장 철거하고 농업 경영에 다시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한국농어정보세 농지 매도 위탁 계약을 했다면은 처분 의무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몇 년간? 3년간 농지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족구장 하다가 농지에 족구장 만들어서 하다가 고발당하면은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빨리 철거합니까? 빨리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처분 명령이 직권으로 유예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이용 파트 들어갑니다. 농지 이용 파트에서는 아까 뭘 콕 찍으라고 그랬죠? 대리 경작제도. 대리 경작제도를 콕 집어야 되죠. 대리 경작제도를 별표를 해 두시고 고개를 드시면 돼요. 쉬워요. 아주 쉬워서. 한 번 들으면 거의 맞춰야 돼. 아주 쉬워.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한 문제를 위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면 한 문제 보장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덤으로 하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맞으면 좋고, 나오면 좋고, 그런 마음을 하시면 돼요. 부담 가질 필요 없죠, 농지법은. 재밌게. 그래도 재밌지는 않죠. 네. 작년에 있잖아. 지난해 제가 농지를 한 600평 돼 600평 농지를 이제 들깨도 심고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재작년에 들깨 심어서 망했어요.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다 넘어져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비가 계속 오고 하니까 그냥 들깨 수확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해에는 가보지도 그냥 방치해버렸어. 그냥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했죠. 풀이 무성하죠. 그럼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잖아요. 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누가 고발하면은. 그래서 또 고발 안 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농지법을 알기 때문에 이거 한 500평 중에서 한 100평 정도, 한 150평 정도를 일꾼 사가지고, 동네인들 사가지고 애초기로 풀을 다 뱄죠. 풀을 베고, 풀 잘라도 금방 풀이 나요. 이걸 한 8일 정도 되면은, 입추가 지나면은 새풀이 올라오는 그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때 여기다 무실을 막 여기저기 뿌려놓은 거예요. 아무거나 뿌려버렸어. 무실을 사다가. 얼마 하지 않으니까 몇 봉지 사다가 팍팍팍팍 뿌려버렸어. 배추를 2판 사다가 그냥 여기저기 풀 사이에 심어둔 거야. 그래서 자연농법이라고 앞에다 팻말 하나 붙여놨어. 지나가는 분이 막 웃는 거야. 쟤는 배웠다는 게 농사를 저렇게 짓는다고 막 웃고, 쟤는 망할 거야. 나는 수입 목적이 아니고 그냥 법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논을 갈지 않고 그냥 단단한 토지에다 무실을 뿌렸잖아. 무가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가 땅속에 이만큼 들어가고요. 위에 이만큼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지 않는 거야. 그 무를 깍두기로 잡았는데 대박이에요. 진짜 육질이 단단해가지고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깍두기가 너무 맛있는 거야. 농약도 안 쳤지, 풀도 안 뿌리지. 대박이었어. 서로 달라고. 그리고 이거 보관을 했는데 금년 봄까지도 땅속에 그 주변에 묻어두니까 진짜 싱싱해, 진짜. 대박 났다니까. 배추를 심었는데 농약도 안 치지, 그름도 안 주지, 배추가. 진짜 풀 옆에 이제 풀이 먼저 크면은 강압수를 못 하니까 제가 풀만 놔둘까 가끔 키 큰 풀만 잘라줘요, 이렇게. 배추 너무 잘 됐어. 크진 않은데 약 하나는 안 쳤잖아. 그러니까 배추가 잎이 옆으로 이렇게 쏙이 차지 않더라고, 많이. 그러니까 배추가 건강하잖아. 이도 대박 났다니까. 형제들 이 김치 달라고 난리였어. 자연농법이잖아요. 나만의 농법. 지나가는 사람도 웃고, 이 배추가 겨울에 얼어 죽질 않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쌈배추를 했는데, 그렇게 썰이 맞고 나니까 배추가 달아. 그렇게 쌈배추가 인기 있었어. 대박 났잖아요. 동네인들, 막 동네 아줌마 이거 달라고 다 나눠주고. 그 자연농법. 법도 피하고, 그죠? 불 뽑기도 안 하고,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치고, 가끔도 가보러 가고, 둘러보고 재밌어. 사진을 찍고, 배추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자, 대리경작제도 설명합니다. 봐주세요. 여기가 경기도 평택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계시죠? 평택에 계세요. 근데 오산 쪽에 농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2021년도에 공인유서 공부한다고 오산에 있는 농지에 벽지를 뿌렸습니까? 안 뿌렸습니까? 안 뿌렸죠. 안 뿌리고 풀이 무성한 거죠. 공인구대 수험 준비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농지 처분 대상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농지 처분을 하도록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농지 처분 명령 나올 수도 있잖아. 1년 내에 의무 처분해야 되고. 이제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소유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국가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경작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경작할지를 지정해서 경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대리경작제도라고 하는 거죠. 대리경작제도. 그래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신 경작할 자를 지정하는 게 대리경작제도예요.
이때 대리경작자 지정은 해당 농지 인근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정할 수 없으면 인근 지역의 학교라든지 농업 생산자단체 등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게 대리경작자로 지정하는 대상 농지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입니까? 유휴농지입니까? 유휴농지로 방치된 농지가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이 돼요. 단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지만 휴경사유가 정당하면은 대리경작자 지정을 합니까? 지정 대상을 제외시켜줍니까? 제외. 예를 들면 우리 6년 인삼을 캐내면은 당분간 쥐력이 회복될 때까지, 땅심이 다시 생길 때까지 인삼 농사가 안 된대요. 그럼 쥐력을 회복할 때까지 휴경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휴경 사유가 정당하면은 유휴농지에 대해서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농사를 대신 경작하면은 수확량의 딱 10%를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내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농지에 2021년도에 공인중개사 수훈 준비하다가 농사를 못 지니까 이제 오산시에서 대리경작을 지정해서 경작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2021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부동산을 하시면서 예전처럼 주말 등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죠. 그럴 때는 대리경작기가 만료 3개월 전까지 오산시청에 내년엔 지적경작 의사가 있으니까 대리경작자 지정중지를 신청해야 돼요. 지정중지 신청을 오산시청에 하면은 오산시청에서 1개월 내에 지정중지를 결정하여 알려줄 겁니다. 내년에는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부동산 하시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시면 돼요. 대리경작제도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리고 농지법상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약정된 기간이 있다면 그 약정된 기간이 대리경작기간이 되는 거예요. 교재 보시죠. 451페이지입니다. 시당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 동그라미, 유휴농지에 대해서 세 번째 줄에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 누구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농지법상 대리경작자는 누가 지정하죠? 시당군수구청장. 어떤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단 내려오세요. 자, 대리경작자 지정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경작자 우선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원칙이라고 적고 두 번째 줄에 비칠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끝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는 자 중에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합니다. 이 원칙이에요, 원칙. 농지법상 대리경작자는 인근지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줄 거죠. 학교, 동그라미, 학교,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정함이 원칙이지만,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정하기가 곤란하면 인근의 학교 등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넘겨요. 대리경작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대리경작 지정할 때는 휴경 사유가 정당한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정을 못하고, 지정하기 전에 뭐 하죠? 예고 통지합니다. 지정 전 예고를 통지합니다. 예고 통지받고 사유가 있으면, 휴경 사유가 정당하면 줄 거죠. 기업번에. 지정 예고 통지받고 며칠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죠? 10일. 대리경작 지정 예고를 통지받으면 지정 예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받으면 니엄번 7일 내에 심사결과를 신청해 통지합니다. 4번 줄 거죠? 농지법상 대리경작기간은 3년으로 한다면 틀려요. 농지법상 대리경작기간은 3년이 아니고요,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리경작자는 줄 거죠. 수확량의 딱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을 토지 사용료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기간 만료에와 내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내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하고 직접 경작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we는 대리경작기간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지정중지 신청하게 됐죠? 3개월. 동그라미 1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리경작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직접 경작을 하고 싶으면 줄 거죠.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네, 대리경작 지정 중지를
실향군수구청에 신청해야 돼요. 대리경제자 지정중지 신청을 받은 실향군수구청은 지정중지 신청을 받고 몇 개월? 1개월 내에 그 지정중지 결정을 대리경작자와 농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작기간, 대리경작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의 사유가 있으면 중간에도 대리경작 지정을 해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대리경작 지정을 받은 자가 더 겨울에 농사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전에도 대리경작 지정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등 계약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이런 거 나오면 맞춰야 돼요.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 농지의 임대차, 사용임대차 계약은 줄 것이십시오. 서명계약 원칙 줄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별표, 등기가 없어도요.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장에 확인 동그라미, 확인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를 받으면은, 인도 동그라미, 인도를 받으면은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합니까? 등기 없이 효력 발생합니까? 등기 없이 확인받고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은 등기를 마쳐야 그 효력이 발생하면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봐요. 임대차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꼭 암기하셔야 돼요.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함이 원칙인데 두 번째 줄 끝에 다중성 식물 재배지입니다. 다중성 식물 재배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되죠? 5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다중성 식물 재배는 예를 들면 인삼농사죠. 인삼은 16년을 캐잖아 보통. 그러니까 인삼농사와 같이 다중성 식물 재배지의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묵시갱신도 민법 하시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보존 파트입니다. 농지 보존 파트. 잠깐만요. 용어 정의, 소유, 이용 파트부터. 이용 파트부터는 덤으로 하는 거라 했죠? 대리경작 지도도 배웠고 임대차 계약도 배웠고 농지 보존은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지 보존 부담금 정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여보세요. 우리 그 시골 가면은 어른들이 그 제내 농지는 말이야. 제내 농지는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 못 할 거야. 절대 농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어른들이 말하는 절대 농지가 뭐죠?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두 개가 있어. 그 농업진흥지역은 보여드릴게요. 농업진흥지역은 보여드릴게요. 시골에 땅 보러 가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건 실무에 나가면 바로 쓰기 때문에 시험하고 상관없이 알고 있어야 되죠. 봐주세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릴 거야. 이쪽엔 다 농지예요. 농지예요. 다 들판입니다. 다 농지고. 여기는 산아래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요. 요렇게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겠죠. 이렇게 도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도로가 돼 있으면은, 여기 어디죠? 여기 이 부분이 저수지. 대답 못 하시면 섭섭해하려고 했죠. 자, 이 저수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 시골에 이제 이렇게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이 뚝방길 아래쪽에 농업에 이용할 토지는 농지죠. 농업에 이용해야 될 농지가
집단화된 곳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농업진흥구역이라 그래. 농업진흥구역. 따라해봅니다. 농업진흥구역. 그 마을 입구에서 들판을 바라보면 농업진흥구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농업진흥구역에 저수지에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을 뚝방길 위쪽에 저수지가 있고 산이 있고 마을이 있는 쪽 있잖아.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이라 그래. 농업보호구역. 따라합니다. 농업보호구역. 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 뚝방길 위에 저수지, 산, 마을이 있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 농지가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 이 두 개를 합하여 뭐라고 부르죠? 농업진흥지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국토부에서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상공록으로 세분되잖아. 주상공록을 합하여 도시지역이라고 하잖아.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세분하면 무엇이 있죠?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합하여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돼요. 농지를 그래 하려면은. 실무에 나가서 이런 거 모르면은 망신당한다니까. 진짜 무시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서 대화가 안 되면은 여러분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보통. 꼭 알고 가야 된다, 이거 실무에서. 너무 쉽게 가르쳐 줬잖아, 그림으로. 동네가 있고 저수지 보이고 뚝방길 위쪽은 농업보호구역. 들판은 뭐죠? 농업진흥구역.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개발이 쉬울까요? 물어볼게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중에서 개발 목적으로 하시려면 어디에 땅을 사야 될까? 농업보호구역 안에 땅을 사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 농업진흥구역이 절대농지예요. 절대농지. 절대농지니까 절대로 농사만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이 마을에 농업인 요건을 갖춘 자의 축사나 농업 관련 창고 등이 아니면은 건축허가가 안 나는 곳이에요. 단 여기에 살고 있는 농업인은 이 절대농지에도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목적이라면은 신고하면 농지를 뭐로 바꿀 수 있죠? 대지로. 농지는 평당 가격이 30만 원인데 대지로 전용하는 순간 70만 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농업인 요건을 갖췄을 때 대지로 바꿔서 이동식 목조주택 2,500만짜리 가져다 두면은 30만짜리 농지가 대지 70만짜리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부동산 개발이에요. 땅값을 2배, 3배로 올릴 수 있잖아. 법을 알면 이렇게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시골에 살아도.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새벽에 6시 출근해서 저녁에 6시 퇴근하는 게 아니고 아침 먹고 늦잠 자고 한 2시간만 일하고 들어오고 저녁 때 해지고 나서 2시간만 하고 들어오고 아까 자연농법 이렇게 골병 들게 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죠?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지정권자. 농지법상 농업지정직은 농림축산식부 장관이 아니고 지정권자 꼭 외워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래요. 네. 어디에 심의를 치죠?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구조사 시도지사가 농업지정직을 지정할 수 있고요. 농업지정직 아래는 무엇이 있죠? 오른쪽에 보세요. 농업지정직을 분류하면 뭐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뭐죠? 줄 것죠. 농업용으로 이용할 토지, 즉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들판이잖아요.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그 농업진흥구역의 용수낙후나 수질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면 뭐죠?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저수지, 마을 일이 있는 곳이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 등은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읽어둘 것. 밑에 보면 그림에 행위제한 나와 있죠? 행위제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머리가 아플 텐데. 잠깐만요. 머리 아파도 잠깐만. 여보세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땅을 샀는데 보세요. 땅을 샀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걸쳤어.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걸쳤잖아.
그렇죠? 어느 쪽이 더 건축자니 까다롭다고 그랬죠? 농업진흥구역이 까다롭잖아. 이게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에 걸치면은 이 농업진흥구역에 걸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이하이면은 밖의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그러면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에 걸쳤는데 농업진흥구역에 걸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이 땅은 개발을 농업진흥구역 규정을 적용받습니까? 농업보호구역입니까?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밖의 건축제한 규정은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봐요. 여기는 이 농업진흥보호구역하고 농업진흥구역 합하여 뭐라고 불러?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잖아. 땅을 샀는데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친 거야. 그때 농업진흥지역 안의 면적이 역시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규정을 적용을 쓰는 거 바뀝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괜찮죠? 머리가 아프면은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종강이니까 10분 더 해요. 마무리하고 가야지. 10분 더 해, 종강이니까. 그리고 마무리하게. 자, 째려보시면 안 돼요. 시계 한번 보고, 저 한번 쳐다보고 째려보고, 시계 한번 보고, 저를 째려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여러분 교재 457페이지 와요. 농지전용 발표하죠. 농지전용 발표해요. 농지전용은 돈이잖아요. 맞죠? 농지를 전용한다는 것은 농지를 농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을 뭐라고 하죠?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전용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농지전용이라니까.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죠. 농지를 공장 용지로 바꾸는 거죠. 이게 다 농지전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하면 땅값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떨어집니까? 농지하고 대지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비쌉니까? 전용하면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농지는 내 마음대로 전용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농지 전용 절차는 허가가 원칙이라. 특례로서 일부 농지 전용은 신고로서 허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용할 때는 협의죠, 협의.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전용 방법은 세 가지예요. 농지법상 농지 전용하는 방법, 농지 전용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농지 전용은 허가받는 게 원칙, 농업인 주택 등을 건축할 때는 신고로 전용할 수 있음, 그리고 중앙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을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협의합니까? 협의만 하고 농지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죠. 허가권자부터 봅니다.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농장이 누구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그 전용 허가권이 시도지사, 시장, 구수청에 위임되죠? 밑에 표가 있죠? 그 표를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농지 전용 허가권의 위임 필기하세요. 농지 전용 허가권의 위임 필기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예쁘게 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가운데 시도지사 적어주세요. 시도지사. 오른쪽에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왼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가운데 누구죠? 시도지사. 왼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 오른쪽에 누구죠? 농장. 농장이 누구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길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한 줄에서 위에는 농업진흥적 안, 밑에는 농업진흥적 밖을 의미합니다. 농업진흥적 안과 밖이에요. 이렇게 준비됐습니까? 이제 농업진흥적 안에서 농지 전용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가운데 적으세요.
농지 전용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를 전용할 때 그 전용 면적이 농업진흥지원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전용 허가권이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전용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3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전용 허가권이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어요. 가운데만 외우면 돼. 가운데만. 3천, 3만, 3만, 30만. 3천, 3만, 3만, 30만. 이건 외우면 끝이에요. 한번 봐요. 이제 설명 들어보세요. 농업진흥지원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전용 허가를 시도지사가 하니까 3,000제곱미터 미만의 전용 허가는 누가 하죠? 지량구조장이. 그죠? 그 다음에 3만 제곱 미만까지 시도지사가 허가하니까 농업진흥지원에서 3만 제곱 이상의 전용 허가는 누가 하죠? 농장. 그 이상은 농장. 그 미만은 시량구조장.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3만 제곱 이상부터 시도지사가 허가하니까 3만 제곱 미만은 시량구조장. 30만 제곱 이상부터는 누가 허가하죠? 농장.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운데 외우면 되죠. 3천, 3만, 3만, 30만. 그 미만은 시장, 군수구조의 진흥 허가하고 그 이상은 농장이 허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봐요. 5번 농지전용 신고. 농지를 다음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을 시장, 군수구청에게 허가받은 신고합니까? 신고.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 몇 개 있죠? 3개. 농업인 주택. 그럼 저는 아까 농지 벌써 농업인이죠? 저는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내 집을 지으려고 농지를 전용하면은 허가받습니까? 전용하면 됩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하면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이 가능하다니까. 농지를 대지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축산용 시설 창고. 농업용 창고를 지으려면 허가받습니까?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신고로 창고 용지를 바꿀 수 있어요, 농지를. 그럼 창고 용지를 바꾸면 땅값이 오르죠. 위치에 따라서는. 대박이죠. 이게 가능한 게 농업인이라니까. 넘기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동그라미. 주무부 장관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장 동그라미. 주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할 때는 두 번째 줄줄 걷죠. 농지 전용에 관하여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협의합니까? 협의.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전용 절차는 원칙은 허가. 농업인 주택 등 건축 목적이라면 신고. 주무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은 농지 전용을 협의하고 전용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별표예요. 농지보전부담금 별표예요. 별표하시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 별표하시고 고개를 들어요. 고개 드시죠. 앞에 보세요. 대한민국의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농지 전용을 허가받으면 되죠. 농지 전용을 허가받으면 전용할 수 있죠. 또 농지 전용을 뭐 하면 되죠? 신고하면 전용할 수 있죠. 그리고 주무부 장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협의합니까? 협의하면은 농지를 전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농지 전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협의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뭘 내야 되냐면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돼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돼요. 왜냐면은 전용을 하는 자가 농지를 허가받고 신고하고 협약을 전용해버리면 농지 면적은 늘어납니까? 사라집니까? 농지가 주택용지다 공장용지로 바뀌어버리니까 농지가 사라지잖아. 대체 농지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그들에게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하는 자는 농지를 보존할 수 있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은 공짜입니까?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가 가능합니까?
농지보존부담금 내야 되는 거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공짜입니까? 농지전용 부담금 내야 됩니까? 농지보존부담금 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다시 끝나면 다시 농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 타용도, 농지에 대한 타용도 일시 사용,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농지보존부담금 납입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농지로 복구되기 때문에. 일시사용 허가나 신고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복구되기 때문에 농지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존부담금 납입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농지보존부담금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금액 보세요. 금액. 분할 납부가 나오고 그 밑에 보세요.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얼마죠? 30%.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존부담금을 내야 돼요.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30%를 농지보존부담금을 내야 농지 전용허가나 전용신고가 수리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지금 1960년대보다 지금 2020년에 대한민국의 농지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1960년대보다 대한민국의 농지 면적이 2020년에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고속도로 만들고 산업단지 신도시 만들고 수도권의 농지가 끊임없이 사라졌잖아. 농지 면적이 늘어났어요.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보존부담금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남해안에 서해안에 간척사업을 했거든.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 면적이 너무 넓어서 처치 곤란이어서 일반 분양에도 다 분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새만금 간척지 농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건지가 늘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지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거 받아서 남해안 서해안에 엄청난 농지를 매립을 해서 간척 사업을 해서 1960년대보다 2020년대에 대한민국의 농지는 60년대보다 농지 면적이 넓어요. 그게 농지를 전용하신 분들이 농지보존부담금을 냈고 이것을 전용으로 사라진 농지 대신에 대체 농지를 조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지보존부담금은 사라진 농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농지 조성비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됐죠? 나머지 읽으시면 되잖아,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농지조정 허가 취소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오른쪽에. 이 마지막이에요. 농지조정 허가 취소 사유가 6개가 있죠? 6번 별표예요. 6번 꼭 암기해야 돼요. 농지조정 허가 취소 대상 중 6개 중에서 농지조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절대 취소 사유는 딱 하나뿐이야.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자는 농지조정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합니다. 딱 이거 하나 외우면 되죠. 농지법까지 숨준 범위를 완벽하게 진도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구주였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네. 다음 달 이제 그 이론 강의를 한 2번 정도 강의를 들었다면은 솔직히 이제 7, 8대 문제풀이부터 준비탕에서 잘하면은 지금 공법 모의고사 점수가 20점대, 30점대도 합격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다시 이제 가방끈 동여매고 당당하게 합격해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